27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남편과 3살 도윤이가 차를 타고 나간 저녁이었죠. 밤 11시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한태준 씨 보호자 되십니까?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바로 병원 응급실로 와주십시오. 저는 코트도 제대로 못 걸치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 복도는 형광등 불빛만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죠. 보호자분이시죠? 남편분은 현장에서 즉사하셨습니다. 충격이 너무 커서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이 귀를 스치는데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복도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라는 것이 남아있질 않았죠. 도윤이는요? 우리 도윤이는 어떻게 된 거예요? 아이는 지금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솔직히 상태가 많이 위중합니다. 저는 중환자실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밤새 서 있었습니다. 3살 배기 아들의 작은 몸에 온갖 관이 꽂혀 있었어요. 새벽녘 의사가 고개를 저으며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가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만 하루 만에 남편과 아들을 동시에 잃었습니다. 정말 힘든 일을 겪어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사람이 진짜 무너질 때는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저는 수개월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밥을 먹는 것도 숨을 쉬는 것도 전부 의미가 없었어요. 커튼도 치지 않은 방 안에서 하루하루를 그저 버텼죠. 그리고 이듬해 봄이었습니다. 밖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엔 환청인 줄 알았죠. 현관문을 열자 3살 배기 여자아이가 작은 가방을 안고 문 앞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 메모가 놓여 있었어요. 인수가 미안하다. 남편이 도박에 빠져서 폭력까지 쓴다. 난 더 이상 수빈이를 키울 형편이 안 된다. 부탁한다. 언니의 메모였습니다. 그 옆에 아이는 조카 수빈이었어요. 저는 급히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번호는 이미 바뀌어 있었어요. 몇 번이고 다시 걸어봐도 닿지 않았죠. 서미수, 너 미쳤니?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황당하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진짜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어머니는 지병으로 거동이 어려운 분이셨어요. 아버지는 알코올에 쩔어 자기 한 몸도 못 추스르는 분이었죠. 그러니 이 아이를 맡길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고작 몇 달 전 남편과 아들을 잃은 제게 맡기다니요. 언니는 정말 미친 것 같았죠. 결국 저는 수빈이를 거뒀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내 아이도 지키지 못한 사람이 대체 무슨 자격이 있나 싶었어요. 그래도 3살 배기를 길바닥에 내놓을 순 없었죠. 밤마다 잠든 수빈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작은 얼굴 위로 도윤이의 그림자가 자꾸만 겹쳐졌어요. 그게 저에게는 위로인지 형벌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죠. 수빈이가 중학교에 올라가던 해였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시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어느 날 담임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죠. 어머님, 수빈이가 요즘 3학년 남자 선배들하고 어울리고 다녀요. 수업도 빠지고 태도도 많이 변했습니다. 가정에서도 좀 신경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집에서 잘 타이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수빈이를 불러 앉혔습니다. 수빈아, 선생님한테 전화 왔다.
남자 선배들이랑 어울려 다닌다면서? 아, 그냥 같이 밥 먹은 것밖에 없는데 뭘 그래요. 선생님이 오바하는 거야. 중학교 2학년이 되니 사고의 크기가 달라졌어요. 수빈이가 학교 밖 남자를 사귀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날 밤 수빈이가 새벽이 넘도록 들어오지 않았죠. 저는 동네 골목골목을 뛰어다녔습니다. PC방, 편의점, 노래방 앞을 전부 돌았어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아파트 놀이터에서 수빈이를 찾았죠. 박수빈, 너 지금 몇 시인데 이러고 앉아있어? 내가 얼마나 찾아 헤맸는지 알아? 뭐야, 쪽팔리게. 나 애기도 아니고 왜 난리야. 친구들이랑 놀고 있던 거야. 이상한 거 안 했어. 친구? 네 나이에 친구랑 새벽 3시까지 집에도 안 들어오고 노는 게 정상이야?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남자 문제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전화가 올 때마다 심장이 쪼그라드는 기분이었어요.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학교에서 오는 전화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요. 고등학교 2학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수빈이가 창백한 얼굴로 집에 들어왔어요. 엄마, 나 할 말이 있는데. 왜 그래? 얼굴이 왜 그 모양이야? 또 무슨 일이야? 엄마, 나 임신한 것 같아.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었죠. 진짜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다 못해 악담은 이에서 피가 배어나올 정도였어요. 저는 수빈이를 데리고 산부인과를 찾아갔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하는 손이 떨렸어요. 병원 뒤편 주차장에서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죠.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디서부터 틀어진 걸까? 머리를 쥐어 뜯었습니다. 내가 친엄마가 아니라 은연중에 부족했나 매일을 자책했어요. 사고가 터질 때마다 학교를 찾아가 선생님께 머리를 숙였습니다. 관련된 아이들 집 부모님에게 전화를 돌려 사과를 반복했어요. 그래도 저는 수빈이를 포기하지 않았죠. 겨우겨우 전문대에 진학시켰습니다. 전문대 시절에도 크고 작은 남자 문제가 있었어요. 저는 그때마다 단속하고 달래며 간신히 졸업까지 끌고 갔죠. 졸업 후 수빈이는 피부관리실에 취직을 했습니다. 이제 좀 안정이 되겠거니 싶었어요. 그 안도의 한숨이 얼마나 짧을지 그때는 미처 몰랐죠. 수빈이가 취업한 지 반년쯤 됐을 때였습니다. 퇴근길이었어요. 아파트 앞에서 낯선 남자와 수빈이가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이제 수빈이 옆에 남자가 있으면 겁부터 났어요. 헐렁한 옷차림에 머리를 대충 올린 남자였습니다. 수빈이에게 뭐라 말하며 웃는 모습이 가볍고 껄렁해 보였어요. 저는 그 남자를 본 순간 불안감이 목 안쪽까지 차올랐죠. 집에 들어와 수빈이에게 물었습니다. 아까 아파트 앞에서 너 데려다 준 남자 누구야? 아, 그 사람? 피부관리실 거래처 직원이야. 이름은 오재호. 나 지금 그 오빠랑 사귀고 있어. 대박 잘생겼지? 사귀고 있다고? 언제부터? 왜 엄마한테 얘기도 안 했어? 얘기하면 엄마가 또 이러니까 그랬지. 재호 오빠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잘생기고 같이 있으면 진짜 재밌어. 수빈아, 엄마가 아까 잠깐 봤는데 그 남자 인상이 좋지가 않아. 제발 신중하게 만나. 함부로 몸 섞지 말고. 엄마는 맨날 그래. 만나보지도 않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어떡해. 재호 오빠는 달라. 살면서 배운 게 하나 있다면
다르다고 말하는 남자치고 진짜 다른 남자는 없더라고요. 수빈아, 엄마가 너한테 이런 말 하기 싫은데. 근데 중학교 때부터 남자 문제로 얼마나 고생했어, 우리가. 고등학교 때 일도 잊은 거야? 제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몸가짐 단단히 해. 알았어, 알았다고. 엄마 진짜 걱정 안 해도 돼. 아휴, 내가 수녀원에 사는 기분이다. 그러지 말고 엄마도 남자 좀 만나. 그러다가 막히겠어. 야, 박수빈! 그 알았다고를 저는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던 거겠죠. 믿는 것 말고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요. 넉 달 뒤였어요. 수빈이가 거실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임신했어. 저는 그 자리에서 수빈이 등짝을 후려쳤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몰라요. 기억도 안 날 만큼 엄청 때렸습니다. 손바닥이 얼얼했지만 화가 멈추질 않았어요. 박수빈, 내가 뭐라고 했어? 몸가짐 단단히 하라고 몇 번을 말했어? 고등학교 때 일 벌써 잊었어? 또야? 또냐고? 엄마 죽는 걸 보고 싶어서 너 계속 이러니? 재호 오빠가 책임지겠다고 했어. 우리 결혼할 거야. 이제 다 큰 성인인데 뭐 어때? 결혼?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무슨 결혼이야. 그 남자가 뭐 하는 사람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재호 오빠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했단 말이야. 엄마는 왜 맨날 반대만 해? 그럼 사고를 치지 말든가.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좀 제대로 봐야지. 몰라, 나 결혼할 거야. 이번엔 엄마가 뭐라고 해도 안 바뀌어. 수빈이는 끝내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걱정이 현실이 되는 그 익숙한 감각이 또다시 온몸을 짓눌렀죠. 상견례 날이 왔습니다. 식당에 들어서는데 재호 아버지가 먼저 와 계셨어요. 낡은 점퍼에 갈라진 손마디를 보는 순간 형편이 짐작이 됐죠. 평생 몸으로 먹고 산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편견은 없었어요. 다만 재호 아버지의 다음 행동이 문제였죠. 자리에 앉자마자 재호 아버지가 종업원을 부르더니 소주부터 시켰어요. 아이고, 일단 한 잔 해야 말이 나오지. 소주를 큰 잔에 가득 따르더니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죠. 사돈,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일용직하는 사람이에요. 있는 척 해봤자 뭐 금방 들통날 것 뻔하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애들 결혼은 기쁜 일이지만 근데 금전적으로 제가 도와줄 형편이 전혀 안 됩니다. 마누라도 일찍 떠나고 저 혼자 재호 키웠는데 뭐 솔직히 제대로 키운 것도 아닙니다. 이것만큼은 미리 말씀드려야 도리인 것 같아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거짓 하나 없이 제 형편을 까놓는 분이라는 건 알겠어요. 그 솔직함에 나쁜 감정은 없었죠. 다만 수빈이를 보내야 할 집안의 밑바닥을 본 기분이었어요. 상견례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어요. 수빈이가 조심스럽게 제 옆에 앉더니 말을 꺼냈죠. 엄마, 신혼집 자금 좀 도와줄 수 없어? 재호 오빠네도 형편이 안 되고 우리도 모아둔 게 없어서. 수빈아, 엄마가 결혼 반대했을 때 네가 뭐라고 했어? 엄마가 뭐라고 해도 안 바뀐다고 했지? 그러면 신혼집도 둘이 알아서 구해. 엄마한테 기대지 마. 엄마, 그래도... 그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결혼 다시 생각해봐. 그 남자 집안 형편 오늘 직접 봤잖아.
임신까지 했는데 어떻게 결혼을 안 해? 또 아이를 지으면 나 이제 진짜 임신 못할 수도 있어. 엄마가 할머니 되긴 좀 젊지만 그래도 손주 재롱을 보면. 그 말에 저는 참았던 화가 터져서 수빈이 등짝을 또 때렸습니다. 너는 맨날 사고를 쳐놓고 뒷감당을 엄마한테 떠넘겨? 매번 이 모양이야. 아, 아프다고. 아파. 엄마, 재호 오빠도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대. 우리 진짜 갈 데 없단 말이야. 수빈이가 울먹이며 다시 매달렸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니들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라며? 아무리 반대를 해도 둘 사이 못 갈라놓는다며? 잘 됐네. 그럼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면 반지하 원룸이라도 구해서 둘이 알아서 살아. 엄마는 이번엔 안 도와줄 거야. 왜 수빈이의 앞날이 걱정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이번만큼은 스스로 책임을 지게 해야 했습니다. 매번 받아주기만 하면 이 아이는 평생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걸 전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결혼식 날짜가 다가오자 수빈이가 매일같이 제게 매달렸습니다. 엄마, 우리 같이 살자. 내가 엄마 모시고 살게. 엄마 혼자 있으면 나도 맨날 걱정되고 나중에 아기 낳으면 엄마가 손주도 볼 수 있잖아. 서로 좋은 거지. 엄마 나 없으면 찜질방 같이 갈 사람도 없잖아. 모시고 살겠다는 말이 듣기에는 그럴듯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의 속을 꿰뚫어 보고 있었죠. 돈이 없으니 제 집에 얹혀 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엄마를 모신다는 포장지 안에는 빈 주머니가 들어있었어요. 안 된다고 했잖아. 결혼하면 독립해서 살아야지. 시작부터 엄마 집에서 붙어 살면 끝도 없어. 재호 오빠가 지금 일자리 알아보고 있거든? 진짜 1년 안에 꼭 나갈게. 제발 엄마, 나 임신한 몸으로 갈 데가 없어. 네가 엄마 말 들었으면 이 지경이 됐겠어? 반대할 때 들었어야지. 엄마 말이 맞아. 내가 잘못했어. 근데 지금은 어쩔 수 없어. 엄마 아니면 진짜 갈 곳이 없단 말이야. 임신한 딸내미 진짜 길바닥에 내몰고 싶냐? 임신한 몸으로 매일 사정하는 수빈이를 보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자식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머리로는 안 된다고 외치는데 가슴이 자꾸 문을 열어주라고 하더라고요. 자식한테 단호해야 할 때 단호하지 못하는 게 부모의 가장 큰 약점인 것 같습니다. 1년이다. 1년 안에 원룸 보증금이라도 마련해서 반드시 나가. 이건 약속이야. 돈 못 모아도 1년 지나면 그냥 내보낼 거야. 응, 약속할게 엄마. 고마워. 진짜 고마워. 결혼식은 아주 작게 치렀습니다. 하객도 몇 명 없는 스몰 웨딩이었어요. 수빈이가 드레스를 입고 나왔을 때 저는 눈물이 나왔죠. 3살 때 현관문 앞에 쪼그려 앉아 울던 아이가 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재우가 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큰 짐 하나 없이 가방 2개가 전부였어요. 이 남자가 가진 게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걸 그 가방 2개가 말해주고 있었죠. 재우는 집안을 둘러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장모 집에 신세 지는 처지에 기가 죽었겠거니 이해하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표정이 감사함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죠. 미안함도 아니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남자의 얼굴이었어요. 남의 집에 들어와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불편한 표정부터 짓는 사위라니. 신세를 지는 사람이 저 표정이면 앞으로가 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빈아, 1년이다. 약속 잊지 마. 알았어, 엄마. 걱정 마. 또 알았어였습니다. 저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셋이 사는 생활을 시작했어요.
불안의 냄새가 이미 집안 가득 차 있었죠. 수빈이는 배가 불러오는데도 매일 피부 관리실에 출근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돌아오면 발목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그래도 수빈이는 생활비를 벌어야 한다며 하루도 쉬지 않았죠. 재호는 결혼 직전에 이전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다시 일자리를 구했고 처음에 물류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이제 좀 사람 노릇을 하려나 싶었어요. 하지만 그건 한 달도 안 됐죠. 어머니, 저 회사 그만뒀어요. 몸이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허리가 나갈 것 같아서요. 뭐?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그만뒀어? 수빈이는 임신한 몸으로 매일 출근하는데 건장한 남자가 한 달을 못 버텨? 물류가 원래 사람이 할 짓이 아니래요. 다른 데 알아볼게요. 좀 더 맞는 일이 있을 거예요. 힘든 일은 못하겠고 맞는 일을 찾겠다는 말.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 일을 골라 하겠다니 저는 그 순간 사위의 밑바닥을 본 기분이었습니다. 다른 데를 알아본다더니 그 이후에도 알아보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낮에는 소파에 드러누워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어요. 밤이 되면 어디론가 나갔다가 새벽에 들어왔죠. 일자리를 구한다는 사람은 소파에서 사는 건지 핸드폰에서 사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부엌에서 재호가 새벽에 먹다 남긴 라면 그릇을 치웠어요. 과자 봉지가 소파 옆에 나뒹굴고 맥주캔이 싱크대에 쌓여 있었죠. 임신한 아내가 피를 말려가며 번 돈으로 이 남자는 누워서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기생충 같은 남편이 또 있을까 싶었어요. 저는 참지 못하고 재호를 불러 앉혔습니다. 재호야, 수빈이가 임신한 몸으로 매일 나가서 일하는 거 네 눈에는 안 보여? 곧 아빠가 되는 사람이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이나 만지고 있으면 되겠니? 부끄러운 줄 알아. 어머니, 저도 이력서 넣고 있는 중이라니까요. 자꾸 이러시면 저도 기분 나쁩니다. 재호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저한테 빽 소리를 질렀습니다. 장모한테 소리를 지르는 사위라니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왔어요. 이력서? 소파에 누워서 넣는 이력서가 세상 어디에 있어? 네가 이 집에서 밥 먹고 자고 있는 게 누구 덕인 줄 알아? 내 딸이 배부른 몸으로 피 말려 번 돈이야. 그 돈으로 네가 라면 끓여 먹고 과자 먹고 맥주 마시고 있는 거라고. 그러고도 이력서 넣고 있다고 소리를 질러? 나한테? 자존심이 있으면 여기에서 발끈하고 소리 지르지 말고 나가서 돈이나 벌어오게. 그게 자네 자존심 지키는 유일한 길이야. 재호는 대꾸 한마디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신발을 거칠게 신더니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 전체를 울렸죠.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퇴근한 수빈이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표정이 험악했어요. 엄마, 왜 재호 오빠한테 그래? 재호 오빠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맨날 미워해. 무슨 소리야 갑자기? 엄마가 재호를 미워한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재호 오빠가 그랬어. 엄마가 자기를 미워해서 빨리 나가라고 한다고. 매일 구박하고 눈치 준다고. 재호 오빠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아?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꿰어졌습니다. 재호가 낮에 제가 한 쓴소리를 통째로 뒤집어서 수빈이한테 들려준 거였어요. 자기가 잘못한 건 쏙 빼고 장모가 자기를 구박한다고 이간질을 친 겁니다. 남의 집에서 밥 먹으면서 그 집 모녀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다니 이건 뻔뻔함을 넘어서 아주 맞으려고 발악하는 거였죠. 엄마가 언제 같이 살자고 붙잡았어? 네가 갈 곳 없다고 매일 울고불고 사정해서 들어준 거잖아. 그걸 벌써 잊었어? 엄마가 뭐라고 했어?
1년만이라고 했지? 근데 재호는 소파에 누워서 과자 처먹으면서 이력서 넣고 있다고 소리나 질러. 저러면서 분가할 돈은 대체 언제 모을 건데? 그걸 두고 엄마가 한마디 했더니 미워한다고 이간질을 쳐? 이 싸가지 없는 것이. 그건 그렇긴 한데. 그렇긴 한데가 아니라 재호 당장 이리 오라고 해. 저는 재호를 거실로 불러 앉혔습니다. 자네가 수빈이한테 뭐라고 했어? 엄마가 자네를 미워해서 나가라고 했다며. 네? 저 그런 말 안 했는데요. 수빈이가 잘못 들은 거 아닐까요? 시치미를 떼는 얼굴이 뻔뻔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잘못 듣긴 뭘 잘못 들어. 오늘 낮에 전화해서 분명히 말했잖아. 엄마가 당장 나가라고 했다고. 눈치가 너무 심해서 집에 있기 힘들다고. 오빠가 그랬잖아. 재호의 입이 딱 닫혔습니다. 수빈이가 구체적으로 말하니까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죠. 저는 재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오재호, 똑바로 들어. 남의 집에서 밥 먹고 남의 집에서 잠을 자면서 그 집 사람을 이간질하는 짓은 사람도리가 아니야. 짐승도 먹여주면 꼬리 흔들어. 너는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한 거야. 당장 수빈이랑 같이 이 집에서 나가. 수빈이와 재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갈 곳이 없다는 현실이 두 사람 얼굴에 그대로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재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가 진심인지 저는 알 수 없었어요. 빠른 시일 내에 나갈 준비해. 이건 더 이상 협상할 문제가 아니야. 그나마 자네가 이 집을 나가라 스스로 일어설 궁리를 하겠지. 저는 그 말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간질까지 하는 사위를 지붕 아래 두고 있다는 사실이 숨통을 조여왔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수빈이 어머님 되시는 분 맞으시죠?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수빈이한테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저는 강동현이라고 합니다. 전화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사안이라서요. 직접 뵙고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근처 카페에서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보여줄 게 있다니. 그게 뭔데요?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 받고 덜컥 나갈 수는 없잖아요. 수빈이 일이에요. 전화로는 정말 어렵습니다. 10분만 시간 내주시면 바로 아실 겁니다. 수빈이 일이라는 말에 저는 거절할 수 없었어요. 불안한 마음을 안고 약속 장소로 나갔죠. 카페에 들어서니 창가에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깔끔한 차림에 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초면인 남자가 수빈이 일로 찾아왔다는 것 자체가 불길했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현은 인사를 하더니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안에 있는 사진들 봐주십시오. 저는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서 사진 여러 장이 쏟아져 나왔죠. 재호가 낯선 여자와 팔짱을 끼고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이었습니다. 다른 사진에는 같은 여자와 모텔에서 나오는 장면이 찍혀 있었어요. 날짜까지 선명하게 박혀 있었죠. 사진을 한 장씩 넘길 때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임신한 아내를 두고 이 짓을 하고 다녔다니 분노와 허탈함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저는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이걸 왜 나한테 주는 거예요? 당신이 누군데요? 저 수빈이 중학교 동창입니다. 친구로서 수빈이가 걱정돼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수빈이가 저런 남자한테 당하고 사는 걸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수빈이 친구라면서 왜 수빈이한테 직접 말 안 해요? 왜 나한테 와요? 수빈이는 재호한테 푹 빠져 있어서 누가 말해도 안 믿을 겁니다.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낼 거예요. 어머님이 수빈이 말려주셔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 남자의 말에 일리가 없진 않았습니다. 수빈이 성격을 생각하면 친구가 직접 말했다간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초면인 남자의 의도가 순수한 것인지 완전히 믿을 수가 없었죠. 저는 사진을 봉투에 다시 넣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수빈이에게 꺼내야 할지 발걸음이 무거웠죠. 하지만 숨길 사항도 절대 아니었어요. 고민 끝에 저는 수빈이와 재호를 거실에 동시에 불러 앉혔습니다. 둘 다 앉아. 할 얘기가 있다. 두 사람이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봉투에서 사진들을 꺼냈죠. 테이블 위에 한 장씩 펼쳐놓았습니다. 재호가 낯선 여자와 팔짱을 끼고 모텔을 드나드는 사진들이 거실 테이블을 채워갔어요. 재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죠. 이거 합성이에요. 누가 저를 음해하려고 만든 겁니다. 요즘 이런 거 만들기 쉽잖아요. 어머님, 이런 거 믿으시면 안 됩니다. 참 뻔뻔했습니다. 사진 속에 자기 얼굴이 선명하게 박혀 있는데 합성이라뇨. 저는 재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합성이라고? 좋아. 그러면 지금 당장 이 모텔에 같이 가자. 가서 CCTV 열람하면 되지. 사진의 날짜도 찍혀 있으니까 바로 확인할 수 있어. 합성이면 네가 떳떳할 거 아니야. 갈 수 있지? 재호의 안색이 확 변했습니다. CCTV라는 말에 입술이 바르르 떨리더니 고개가 천천히 떨어졌죠. 합성이라고 큰소리치던 놈이 고작 4글자에 무너진 겁니다. 죄송합니다. 나이트에서 우연히 만난 여자였어요. 원나잇이었고 깊은 관계 아닙니다. 술 먹고 실수한 겁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장모님 용서해 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오재호,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원나잇? 내 배가 이렇게 된 상태에서 넌 나이트 가서 여자 만나서 모텔을 갔다고? 난 임신해서 매일 죽을 것 같은데 넌 밖에서 여자 끼고 놀아놨어? 어떤 년이야? 네가 사람이냐? 네가 사람 새끼냐고! 진짜 딱 한 번이야. 딱 한 번 실수한 거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절대 안 해. 우리 애기 목숨 걸고 맹세할게. 미친놈 아니야? 네 목숨이나 걸어. 왜 애기를 걸어? 또라이 아니야. 재호가 수빈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그 꼴을 보며 속이 뒤집어졌어요. 수빈아, 임신한 아내 두고 바람 피우는 남자는 답이 없어. 당장 이혼해. 지금이라도 이 인간이랑 끝내는 게 맞아. 수빈이는 재호를 노려보다가 천천히 배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분노와 절망 사이에서 뱃속아이가 수빈이의 발목을 잡고 있었죠. 아이만 아니었으면 저 자리에서 재호 얼굴을 갈겨버렸을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수빈이를 방으로 따로 불렀어요. 수빈아, 이건 고민할 사항 아니야. 저 인간 안 바뀌어. 한 번 하는 놈은 또 해. 세상에 좋은 남자 많아.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라. 엄마, 나도 알아. 근데 이 뱃속에 아이가 있잖아. 아이한테 아빠가 없으면 어떡해. 시간 좀 줘. 생각할 시간. 수빈이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물이 재호 때문인지 자기 자신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수빈이가 또 잘못된 선택을 할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었죠. 그리고 다음 날이었습니다. 수빈이가 제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왔어요. 엄마, 나 재호 오빠 한 번만 용서하기로 했어. 저는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예감은 틀리지 않았죠. 수빈아,
엄마 말 잘 들어. 바람 피우는 남자는 반드시 또 해. 한 번으로 끝나는 법이 없어. 네가 용서하면 재호는 이렇게 해도 넘어가는구나 배우는 거야. 다음엔 더 대담하게 할 거라고. 나도 알아. 근데 이 아이한테 아빠가 필요해. 아이가 태어나면 재호 오빠도 달라질 거야. 딱 한 번만 기회를 줄 거야. 달라지긴 뭐가 달라져, 수빈아. 취직해서 한 달도 안 돼서 때려치운 놈이야. 이간질하다 걸려서 사과한 놈이야. 바람 피우다 걸려서 또 사과한 놈이야. 패턴이 보이잖아. 사고치고 사과하고 사고치고 사과하고 이게 달라질 것 같아? 수빈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저는 느꼈어요. 벽에다 말하는 것과 다를 게 없었죠.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재호가 거실에서 저와 마주쳤어요. 용서를 받았으면 쥐구멍이라도 찾아 들어갈 법한데 이놈 표정은 달랐죠. 어머님, 다 지난 일이니까 너무 그렇게 보지 마세요. 남자가 좀 여자한테 인기가 많으면 이런 해프닝도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바람을 피우다 걸린 놈이 인기가 많아서 생긴 일이라고 웃고 있었어요. 반성은커녕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수빈이가 울면서 고민하고 제가 속이 터져 잠을 못 잔 밤들이 이놈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죠. 인기가 많아? 네가? 가진 것도 없고 하는 것도 없고 장모집에 빌붙어 살면서 와이프 돈으로 라면 끓여 먹는 남자가 인기가 많다고? 그건 인기가 많은 게 아니라 네가 아무 여자한테나 들러붙는 거야. 똥파리가 음식하고 똥을 구분하겠니? 그걸 인기라고 착각하고 있으니 네 인생이 이 모양인 거다. 저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삼키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수빈이가 이미 용서를 선택한 이상 제가 여기서 더 싸워봐야 집안만 시끄러워질 뿐이었어요. 이 순간 저는 결심했죠. 저는 수빈이를 불렀습니다. 엄마가 원룸 보증금 마련해 줄게. 재호랑 나가서 살아. 엄마, 갑자기 왜? 네가 재호를 용서하고 같이 살겠다고 했잖아. 근데 엄마는 그렇게 못하겠다. 그러면 둘이서 나가서 살아야지. 이 집에서 더 같이 살 순 없어. 앞으로 둘 부부 사이 일은 죽이 되던 밥이 되던 니들이 알아서 해라. 엄마는 더 이상 관여 안 할 거야. 수빈이는 제 눈빛을 보고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제가 물러서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겠죠. 수빈이와 재호는 제가 마련해준 원룸으로 이사를 나갔습니다. 짐을 옮기는 재호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있으니 씁쓸한 안도감이 밀려왔죠. 걱정이 사라진 게 아니라 눈앞에서 치운 것뿐이라는 걸 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제 지붕 아래에서 저 꼴을 볼 수는 없었어요. 수빈이 부부가 나간 지 약 3개월 뒤였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와 우편함을 열었더니 발신인이 없는 서류 봉투가 하나 들어있었어요. 이상한 느낌이 들었죠. 집에 들어와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서 사진이 쏟아져 나왔어요. 수십 장이었죠. 재호가 여러 명의 다른 여자들과 각기 다른 모텔을 드나드는 사진들이었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어요. 2명, 3명, 그 이상이었죠. 저는 사진에 찍힌 날짜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전부 수빈이가 재호를 용서한 이후의 날짜였어요. 용서받은 그날부터 또 바람을 피워온 겁니다. 뭐 또 원나잇을 한 거겠죠. 목숨 걸고 맹세한다던 그 입으로 또 다른 여자들을 만나고 다녔던 거죠. 제가 뭐라 했습니까?
한 번 하는 놈은 또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즉시 수빈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 엄마 집으로 와. 왜 갑자기? 무슨 일이야? 오면 알아. 빨리 와. 수빈이가 도착하자 저는 서류 봉투를 건넸어요. 수빈이는 사진을 한 장씩 넘기기 시작했죠.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창백함이 분노로 바뀌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이 쓰레기 같은 놈! 수빈이는 떨리는 손으로 재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이혼할 거야. 사진 봤어.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야. 용서는 한 번뿐이라고 했지. 끝이야. 너랑은 다 끝났어. 재호가 집으로 달려왔어요.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수빈이 앞에 무릎을 꿇었죠. 수빈아, 미안해. 이번엔 진짜 달라질게.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미쳤었어. 아니, 여자들이 하도 유혹하면서 들러붙으니 내가 잠깐 넘어간 거야. 이번엔 달라, 진짜야. 수빈이는 대답 대신 재호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그대로 현관 밖으로 질질 끌어냈어요. 꺼져.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네 얼굴 보기도 싫어. 한 번만 더 얼씬거리면 그땐 진짜 가만 안 있어. 재호를 현관 밖으로 내던지듯 밀어낸 직후였습니다. 수빈이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더니 바닥에 쪼그려 앉았어요. 엄마, 배가 너무 아파. 저는 급히 119에 전화를 걸고 수빈이를 부축하여 구급차에 태웠죠. 응급실 앞에서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안타깝게도 유산이 됐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보입니다. 저는 응급실 복도 의자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27년 전 이 복도에서 남편과 아들을 잃었던 그 밤이 겹쳐 보였어요. 병원 형광등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차가웠죠. 수빈이는 유산 후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과 집으로 가며 수빈이를 돌봤어요. 병실에서 잠든 수빈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죠. 창백하고 야윈 볼에 눈물 자국이 마르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대체 왜 이렇게까지 망가져야 하는 걸까? 화가 나는 건지 슬픈 건지 분간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수빈이를 돌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자꾸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발신이 넘는 서류 봉투. 대체 누가 그걸 보낸 걸까요? 저는 저를 처음 찾아온 그 남자가 떠올랐습니다. 수빈이와 중학교 동창이라는 남자 동현이요. 처음 카페에서 동현이 건넨 사진은 한 여자와의 사진 몇 장이었습니다. 우연히 목격해서 찍을 수도 있는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이번 서류 봉투에 들어있던 수십 장의 사진은 차원이 달랐죠. 여러 명의 여자, 각기 다른 모텔, 각기 다른 날짜. 이건 여러 날에 걸쳐 재호를 미행하지 않으면 절대 모을 수 없는 양이었습니다. 친구 걱정이라는 이유로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걸까요? 보통 사람이라면 불가능한 집착이었어요. 저는 퇴근 후 아파트 관리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소장님, 부탁이 하나 있어요. 1층 우편함 쪽 CCTV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며칠 전에 이상한 봉투가 와서요. 아이고, 인숙씨, 무슨 일이에요? 요즘 택배 도난 문제가 있긴 한데 날짜 알려주시면 같이 봐드릴게요. 평소 소장님과 친분이 있던 덕분에 어렵지 않게 CCTV를 확인할 수 있었죠. 서류 봉투가 도착한 날짜의 영상을 돌렸습니다. 화면 속에서 모자를 눌러 쓴 남자가 우편함에 서류 봉투를 넣고 가는 장면이 잡혔어요.
얼굴은 모자에 가려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그 체형과 걸음걸이를 보는 순간 알아봤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았던 그 남자, 동현이었어요. 등골이 서늘해졌죠. 수빈이 중학교 동창이라며 친구 걱정에 나선 것처럼 행동했던 남자가 재호를 미행하고 사진을 모아 익명으로 보낸 겁니다. 처음 카페에서 만났을 때부터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남자친구도 아닌 남자 동창이 이 정도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다른 사람의 외도를 추적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됐죠. 이건 단순한 우정이 아니었습니다. 동현이라는 인물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불길함이 온몸을 감쌌어요. 저는 관리사무소를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수빈이에게 이 이야기를 꺼내야 하는데 지금은 아니었어요. 유산의 충격에서 벗어나지도 못한 아이한테 이 짐까지 얹을 수는 없었죠. 그날 수빈이는 퇴원을 했습니다. 저는 수빈이를 제 집으로 데려왔어요. 동현이의 그림자가 수빈이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사실이 가시처럼 목에 걸려 있었죠. 수빈이가 퇴원하고 다음 날이었습니다. 늦은 밤 퇴근길이었어요. 아파트 근처 빌라 신축 공사 중인 빈 공터 쪽에서 소리가 들렸죠. 누군가 실랑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여자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저는 그 체형을 보는 순간 수빈이라는 걸 알아봤죠. 재호가 찾아와 진상을 부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유산까지 시켜놓고 또 수빈이를 괴롭히러 온 거라고요. 저는 놀라서 공터를 향해 뛰어갔어요.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 보니 수빈이와 실랑이를 하는 상대는 재호가 아니었습니다. 동현이었어요. CCTV에서 봤던 그 체형, 그 걸음걸이의 남자가 수빈이 앞에 서 있었죠. 저는 순간 발이 멈췄습니다. 제발 그만해. 여기서 이러지 마. 수빈이가 동현을 밀어내며 소리치고 있었어요. 그때 수빈이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엄마? 엄마 왜 여기 있어? 동현아, 제발 가. 당장 가라고. 수빈이가 다급하게 동현이에게 손짓했습니다. 하지만 동현은 수빈이의 말을 무시하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어머님,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수빈이 뱃속에 있었던 아이, 유산된 그 아이, 재호 아이 아닙니다. 제 아이였어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면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귀로는 분명히 들었는데 뇌가 그 말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닥쳐! 입 닥치라고! 미쳤어? 네가 무슨 상관이야? 왜 이러는 거야? 수빈이가 동현을 거세게 밀쳐냈습니다. 목이 찢어질 듯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이상했죠. 동현의 말이 터무니없는 거짓이라면 수빈이는 어이없어 웃었을 겁니다. 하지만 수빈이의 반응은 거짓말에 분노하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어요. 비밀이 들통난 사람의 반응이었죠. 저는 그 격렬함 속에서 직감했습니다. 동현의 말이 완전한 거짓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급한 게 있었습니다. 이 한밤중에 공터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으면 동네 사람들 귀에 다 들어갈 거였어요. 진실이든 거짓이든 이 자리에서 정리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둘 다 입 다물어. 지금 당장. 여기서 이러면 동네방네 다 소문나. 일단 집으로 가. 거기서 얘기해. 저는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였습니다. 수빈이와 동현을 집으로 데려갔어요. 현관문을 닫는 손이 떨렸죠. 이 문 안에서 어떤 진실이 쏟아져 나올지 저는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에 수빈이와 동현을 마주 앉혔어요. 처음부터 전부 말해. 하나도 빼지 말고. 동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사실 저와 재호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입니다. 저는 그 말에 눈이 커졌죠. 재호의 친구가 재호의 외도를 폭로했다니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재호 친구라고? 친구가 왜 친구 외도를 폭로해?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이유 있습니다. 수빈이가 결혼하기 전에 친구들이랑 해운대로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수빈이와 제가 관계를 가졌습니다. 시기를 따져보면 수빈이 뱃속에 있던 아이가 제 아이일 수 있었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드는 것도 느끼지 못했어요. 저는 아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수빈이를 좋아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수빈이가 임신했다면서 재호랑 결혼한다고 하니까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 아이가 제 아이일 수도 있는데 수빈이는 제 전화도 안 받고 만나자는 말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재호를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자네가 재호디를 캔 거야? 네, 재호 원래 여자 문제가 더러운 놈이에요. 친구니까 제가 잘 알아요. 수빈이가 그런 놈이랑 사는 게 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재호 뒤를 밟아서 외도 증거를 모았고 둘 사이 갈라놓으려고 한 겁니다. 수빈이를 그놈한테서 빼내고 싶었어요. 저는 동현의 말을 듣는 동안 수빈이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수빈이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부인도 반박도 하지 않았죠. 그 한숨 섞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엄마, 동현이 말 듣지 마. 이 사람 나한테 집착하는 거야. 난 얘가 싫어. 제발 나한테 집착 좀 하지 마. 너 스토커 같다고. 수빈아, 나는 집착이 아니라. 됐어. 더 듣기 싫어. 저는 동현을 쳐다봤습니다. 오늘은 돌아가. 더 들을 상태가 아니야. 동현이 고개를 숙이고 나갔어요. 저는 현관문을 잠그고 거실로 돌아왔죠. 수빈이를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그동안의 뒤치다꺼리가 주마등처럼 스쳤어요. 분노와 허탈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이 아이를 위해 제 인생을 통째로 바쳤는데 돌아온 것은 끝없는 사고의 연속이었죠. 저는 입을 열기가 힘들었습니다. 열면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는 말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수빈아, 엄마가 너 때문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아? 중학교 때 남자들이랑 어울려서 새벽 3시까지 안 들어올 때 엄마는 네 걱정에 동네를 맨발로 미친 듯이 뛰어다녔어. 고등학교 때 너 임신했을 때 엄마가 산부인과 데려가서 수습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 전문대 때도 사고 치면 엄마가 달려가서 머리 숙이고 사과했어. 재호랑 결혼하지 말라고 했을 때 네가 뭘 했어? 알아서 한다고 했지? 외도 걸렸을 때 이혼하라고 했더니 아이 때문에 용서한다고 했지. 그래서 어떻게 됐어? 또 바람 피웠지. 유산까지 했지. 근데 그 아이 아버지가 재호도 아니었니? 너 대체 왜 이러고 사니? 어? 수빈이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어요. 내 인생이잖아. 내가 알아서 할 거라고. 엄마는 엄마 인생 살아. 왜 내 인생에 참견이야? 엄마도 완벽하지 않으면서. 그 순간 저는 수빈이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1번, 2번, 3번. 손바닥이 얼얼했지만 가슴이 더 아파왔습니다. 수빈이는 뺨을 감싸준 채 눈이 휘둥그레져서 저를 올려다봤어요. 태어나서 제게 처음 맞아보는 따귀에 말을 잃은 표정이었어요. 참견? 내가 이러는 게 참견이니? 좋아,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대신
오늘부터 엄마는 손 뗄 거야. 이제 너한테 도움도 없어. 전화도 하지 마. 찾아오지도 마. 네 힘으로 살아봐. 네가 그렇게 알아서 할 수 있다면서. 이제 너 혼자 알아서 해. 수빈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엄마 나한테 진짜 이럴 거야? 이럴 거야. 수빈이가 울먹이며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뿌리쳤어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궜죠. 벽에 등을 기대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문 너머로 수빈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엄마 하고 부르는 소리가 벽을 뚫고 들어왔죠. 가슴을 도려내는 것 같았어요. 손이 문고리를 향해 움직이려 했지만 저는 억지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여기서 문을 열면 또 같은 일이 반복될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수빈이는 바닥을 찍기 전에는 절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더 받아주면 더 망가질 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현관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한참 뒤에야 밖으로 나갔어요. 현관 앞에 수빈이의 슬리퍼 한 켤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시장에서 사다 준 분홍색 슬리퍼였어요. 마음이 찢어졌죠. 하지만 이것이 수빈이를 위해 남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저는 스스로를 다짐했습니다. 더 안아주면 영영 못 일어날 아이였어요. 수빈이를 내보낸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연락 한 번 없었어요. 늦은 밤 퇴근길이었죠.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누군가 쪼그려 앉아있는 게 보였습니다. 가까이 가니 수빈이었어요. 야윈 얼굴에 초점 없는 눈으로 땅만 보고 있었죠. 볼이 푹 꺼지고 입술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한 달 사이에 사람이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결국 돌아왔구나. 화가 나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다가가려고 발을 옮기는 순간이었어요.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그림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수빈이 뒤쪽에서 다가오고 있었죠.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벽돌이었죠. 동현이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저는 있는 힘껏 소리를 질렀습니다. 수빈아, 도망가! 동시에 저는 동현을 향해 달렸어요. 동현이 벽돌을 높이 들어올려 수빈이를 향해 내려치려는 순간 저는 사이에 뛰어들어 동현의 팔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나이든 여자의 힘으로는 젊은 남자를 막기에 역부족이었어요. 동현이 저를 거세게 밀쳐냈죠. 저는 비틀거리면서도 놓지 않았습니다. 동현의 팔에 이를 박아 물어 뜯었어요. 아이, 미친년이!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 누구 없어요? 살려주세요! 저는 단지를 향해 있는 힘껏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동현의 팔을 물고 늘어지면서 한 손으로는 동현의 얼굴을 핥히었어요. 이놈을 놓치면 수빈이가 죽는다는 생각뿐이었죠. 손톱이 부러지는 것도 이가 흔들리는 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제 몸이 방패가 되어야 했어요. 수빈이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엄마! 엄마! 수빈이가 동현의 등 뒤에서 매달렸어요. 저는 수빈이를 제 등 뒤로 밀어냈습니다. 수빈아, 도망가라니까! 왜 안 가? 그 순간이었습니다. 동현이 휘두른 벽돌이 제 머리를 때렸어요. 둔탁한 소리가 제 머릿속에서 울렸죠. 뜨거운 것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스팔트가 얼굴 쪽으로 밀려왔어요. 무릎이 먼저 꺾이고 온몸이 바닥에 쓰러졌죠.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바닥이 볼에 닿았어요. 엄마! 엄마! 안 돼! 누가 좀 도와주세요! 사람 살려! 수빈이의 울부짖는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따뜻한 손이 제 볼을 감싸는 게 느껴졌어요. 눈앞이 어둠에 잠기기 직전 저는 수빈이의 얼굴을 봤죠. 3살 때 현관문 앞에서 울던 그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리고 의식이 끊겼어요.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어요. 옆에서 누군가 제 손을 붙들고 울고 있었죠. 수빈이었습니다. 엄마, 엄마 눈 떴어? 엄마, 일주일이야. 일주일 동안 눈 안 떴어. 엄마 죽을까봐 나 진짜 미칠 것 같았어. 무서워서. 일주일이라는 말에 저는 눈을 몇 번 깜빡였어요. 온몸이 무겁고 머리가 욱신거렸죠. 동현이는 지나가던 사람들이 잡았어. 경찰에 넘겨져서 지금 구속됐어. 엄마, 다 끝났어. 저는 한참 동안 수빈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를 불렀어요. 수빈이 좀 내보내주세요. 수빈이의 눈이 커졌죠. 엄마, 엄마 왜? 나가 있어. 저는 그 뒤로 면회도 거부했습니다. 아직은 수빈이의 얼굴을 볼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벽돌에 맞은 머리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아팠죠. 일주일 뒤 저는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부터 수빈이가 매일 현관 앞에 찾아왔어요. 아침에도 왔고 저녁에도 왔죠. 엄마, 문 열어줘. 이번엔 진짜 달라질게. 엄마가 벽돌에 맞고 쓰러지는 거 보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 엄마 없으면 나 아무것도 아니야.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매일 들려오는 수빈이의 울음소리를 듣고만 있었어요.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났죠. 닷새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었어요. 수빈이가 문 앞에 쪼그려 앉아 있었죠.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들어와. 수빈이를 거실에 앉혔어요. 저는 수빈이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봤죠. 수빈아, 말은 더 이상 필요 없어. 행동으로 보여줘. 수빈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해줄 말이 있어. 잘 들어.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입을 열었어요. 엄마는 네가 아기일 때부터 너를 높이 올려주려고 있는 힘을 다했어. 공부시키고 밥 먹이고 아플 때 업고 뛰고. 그게 엄마 인생의 유일한 행복이었어. 수빈이가 고개를 숙였죠. 눈물이 무릎 위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매번 지나가는 미친놈들이 엄마가 힘겹게 올린 너를 잡아서 저 맨 밑바닥으로 끌어내렸어. 수빈아, 들어서 올리긴 힘들어도 밑에서 잡아내리는 건 쉬운 거야. 수빈이의 어깨가 떨렸어요. 수빈아, 제발 앞으로 제대로 살아. 그게 엄마가 바라는 전부야. 엄마, 약속할게. 이번엔 진짜야. 저는 수빈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가늘어진 어깨가 제 품 안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이 아이의 말을 다시 한번 믿어주기로 했죠. 몇 번을 속았어도 몇 번을 무너져도 저는 엄마니까요. 제발 이 아이가 변하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